자, 페이지 47쪽 보시면 됩니다. 자, 꽤나 오랜만에 수업 시작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기존에 이제 수업에서는 이제 크게 본다면 이제 1단원, 2단원까지 이제 내용들을 쭉 지켜봤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3단원 부분에 이 화학결합을 지난 시간에 잠깐 좀 정리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아마 기억에서 잊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페이지 47쪽에 나와 있는 화학결합부터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화학결합 부분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물론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은 조금 다시 좀 신경 써서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화학결합은 화합물이 형성될 때 입자 간에 이루어지는 결합들을 우리가 이제 화학결합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기존에 이 화학결합을 크게 4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을 겁니다. 그죠? 그 4가지의 결합이 첫 번째 이온결합이 있고요. 첫 번째가 이온결합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보는 공유결합. 그리고 세 번째가 금속결합. 그리고 네 번째가 수소결합. 이렇게 4가지의 결합들이 있는데, 우리가 화원에서 다뤄지는 화학결합은 대표적으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 이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떤 입자 간의 결합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때 이온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라고 했어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보는 원소들, 원자들은요, 모두 다 중성 상태의 원자 상태에서 가지게 되는 원자가 전자의 수가 8개가 돼야지 안정하다라는 옥텟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원소들이 원자가 전자가 8개가 되지 않는다면은 불안정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정해지려고 할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자가 전자를 버려버리거나 아니면은 어딘가에서 전자를 얻어서 8개를 채워버리거나 그러면서 각각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이온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때 이때 금속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 그리고 반대로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금속 양이온과 금속 음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온들도 각각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되고,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무슨 결합? 이온결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공유결합은 무엇이냐?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원자 상태의 비금속 원소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부족한 전자수만큼 남에게 빌려오는 거죠.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도 내놓고 빌려오는 전자들과 쌍을 이뤄가지고 전자쌍을 형성하면서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비금속 원소 간의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바로 분자란 말이에요. 분자.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분자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면은, 아, 저 안에는 공유결합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을 다른 표현으로 분자 내 결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분자 내 결합. 됐습니까? 자, 이렇게 2가지의 결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결합들은 무엇이냐? 금속결합은 금속 원소랑 그 다음에 자유전자, 그러니까 금속들이 내놓는 전자 사이에서의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금속결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순수한 금속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소결합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가 주변의 플로린이나 산소, 질소 등과 같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들과 정전기적 인력, 또는 예를 들어서 더 크게 본다면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형태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수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떠한 분자가 플로린, 산소, 질소 등과 각각 아주 강한 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소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학결합에서는 이 2가지를 주로 볼 거거든요. 이온결합이랑 공유결합. 나머지 것들은 그냥 개념만 어느 정도 알고 계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 2가지의 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문제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옥텟 규칙이죠.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8전자 규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자가 전자의 수가 8개가 돼야지 안정하다라는 이런 규칙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각각 원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들을 같은 족 또는 같은 주기 또는 전주기에 해당하는 18족 원소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전자를 주고받거나 또는 버리거나 잃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 8개를 맞추는 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일단 개념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이온이 형성되고 나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원자번호 11번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 배치를 오비탈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은 전자가 11개가 있으니까 1s2, 2s2, 2p6에 3s1이겠죠. 맞죠? 그렇다면은 이때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1s까지는 K, 2s랑 2p는 L, 그 다음에 3s는 M이죠. 맞죠? 그러면 항상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3s에 있는 전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원자과 전자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8개를 맞춰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7개의 전자들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7개를 가져오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원자과 전자 하나를 떼어버리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전자를 떼어내고 나면은 나트륨은 양성자의 수는 그대로 11개가 유지가 되지만 전자의 수가 10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가 양이온이 될 것이다. 맞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금속들이 양이온이 되는 과정이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원자번호 9번 여기 나와 있는 것 좀 염소랄까요? 자, 원자번호 17번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11개가 있어야 되니까요. 1s2, 2s2, 2p6에 3s2, 3p 5으로 끝나겠네요. 그러면 이때 역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K 껍질, L 껍질, M 껍질까지 본 다음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니까 2개, 5개에서 7개겠구나. 그러면은 8개를 맞추기 위해서 주변에서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지? 어디선가 하나를 빌려와서 염소는 양성자의 개수는 그대로지만, 그지? 전자의 수가 하나 많아져서 1가 음이온의 형태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보통 비금속이 이온이 되는 과정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해진 이온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각각 1대1로 결합을 해서 염화나트륨 NaCl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요, 그 이온들이 무조건 그러니까 원소들이 이온이 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내놓고 아니면 어딘가에서 전자를 빼앗아 오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앞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따로따로 살펴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런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나트륨의 원자와 염소의 원자가 존재를 할 때, 오케이? 얘네들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각각 이온으로 변할 것이고요. 이때 나트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아무데나 떼어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염소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트륨이 전자를 정상적으로 잃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염소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고받는 누군가의 존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주면은 나트륨은 1가 양이온으로, 이때 염소는 하나 얻었으니까 1가 음이온으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염화나트륨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형성되는 결합을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선생님이 예전에 이 부분 수업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좀 고민했었던 부분이 바로 세 번째 나와 있는 이온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떠한 화합물이 형성된다, 그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물질이 안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서 봤던 것처럼 나트륨이 이온 상태로 바뀌고 염소가 이온 상태로 바뀌었을 때 그 이온 상태가 너무너무 안정하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염화나트륨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온 상태가 안정하니까 굳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는 것처럼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해서 염화나트륨이 형성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온 결합을 형성하면서 더욱더 안정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질의 안정성 여부를 따질 때는 일단 에너지 측면에서는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욱더 좋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앞에 2단원에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보게 되고요. 그 주기적 성질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측면으로 각각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나트륨과 염소가 원자 상태로 이렇게 존재할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요만큼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나트륨이 먼저 이온이 될 거야. 그러면은 나트륨 같은 원소들은 자신이 이온으로 되기 위해서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흡수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나트륨이 이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흡수하는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증가를 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E1이라고 하자고요. 오케이? 저것은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만큼 흡수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상태 때 나트륨은 이온 상태로, 그리고 아직까지 염소는 원자 상태로, 그리고 여기에는 나트륨이 내놓은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염소가 전자를 얻는 경우에는요, 전자가 일부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염소가 염화이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맞죠? 이때 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자 친화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화원의 내용을 수능으로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 친화도의 개념을 특별히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전자 친화도가 지금 현재 살짝 빠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 친화도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온 결합을 하려면은 최소한 전자 친화도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전자 친화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요 에너지는 염소가 이온으로 바뀌면서 방출하는 에너지, 전자 친화도입니다. 그랬을 때 염소랑 전자가 각각 결합을 해서 염화 이온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때 요 전자 친화도만큼 에너지가 줄어들 거거든요. 이때 에너지를 E2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방출하는 만큼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위치를 여기라고 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때 에너지의 변화를 보면은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올라갈 때 에너지가 커지는 것은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또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전자 친화도만큼, 염소의 전자 친화도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각각 나트륨과 염소가 이온으로 바뀌고 나면은요, 원자 상태보다 에너지가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원자가 이온으로 되게 되면은 전체적인 에너지가 커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측면에서는 불안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얘네들이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염화나트륨이 요 정도 지점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또 방출하면서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그래프로 옮겨놓은 게 페이지 47쪽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핵간거리와 에너지에 관련된 그래프예요. 근데 이 그래프 눈여겨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X축은 핵간거리고 Y축은 에너지의 크기예요. 이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그래프에서 나트륨과 염소가 각각 이온으로 존재할 때, 요 이온으로 존재할 때 요 에너지 크기를 0이라고 기준을 잡아줄 겁니다. 알겠죠? 그 상태에서 0보다 에너지가 크면은 불안정해지는 거고요, 0보다 에너지가 작아지면은 안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핵간거리는 나트륨 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나트륨의 원자 핵과 염소의 원자 핵의 요 핵간거리,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거의 무한대 거리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지는 에너지를 0이라고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지점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무한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를 지금 0이라고 잡고 있어요. 알겠죠? 원래는 실제값이 있겠죠. 원래 실제값이 있겠지만 그 실제값을 무시하고 일단 0이라고 기준을 잡아놓은 상태예요. 됐나요? 그런데 이때 이제 슬슬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작용하는 힘이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기적 힘이 있을 때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 바로 쿨롱의 법칙에 관련된 힘이거든요. 근데 그 쿨롱의 법칙이 F는 K R의 제곱분의 Q1, Q2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Q1과 Q2는 각각의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 전기적 세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세기를 Q1, 얘가 가지고 있는 세기를 Q2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입자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전하량의 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슬슬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거리 자체가 짧아지죠. 맞죠? 그러면은 정전기적 힘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은요, 바로 요 F라고 하는 정전기적 인력의 크기랑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서로 거의 비례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정전기적 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에너지를 더욱더 많이 방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질수록 정전기적 인력이 커지니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 그러면은 점점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되시나요? 0의 값에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욱더 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빨간색 선에 해당하는 요 그래프의 에너지는요,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작아지는, 즉 인력에 의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온들이 너무 가까워져서 어느 순간부터 겹쳐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 사이에 있는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반발력에 의해서 입자 간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불안정해진다, 즉 에너지 측면에서 에너지가 커진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핵간거리가 가까워져 버리면은요, 반발력에 의한 효과 때문에 에너지가 커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요 그래프가 바로 인력 효과예요. 반발력 효과에 의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가까워져도 문제란 이야기죠. 즉, 입자들이 서로 간에 가까워지는 과정에서는 인력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들지만 반발력 때문에는 에너지가 커져버려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장 에너지가 작아질 수 있는 거리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효과를 모두 감안한 어느 한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지점, 바로 인력 효과와 반발력 효과를 모두 감안해서 나타난 그래프에서 바로 요 지점이 되는 거죠. 요 지점. 요렇게 가는 동안에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안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 핵간거리가 요만큼보다 가까워져 버리면 에너지의 크기가 커지거든요. 맞지? 불안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현재 요 그래프에서 요 지점까지의 거리를 R0라고 했을 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거리인 핵간거리는 결과적으로 얼마다? R0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염화나트륨 NaCl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서 이 R0보다 거리가 먼 지점에서는 인력 효과가 반발력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지점이에요.
왜? 에너지가 작아질 수 있는 지점이니까. 근데 반대로 거리가 R0보다 가까워지게 되면요, 이때는 반발력 효과가 인력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에너지가 커지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장 작을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핵간거리에서 각각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결과적으로 화합물을 형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앞서 이온 상태 에너지를 0이라고 잡았을 때 염화나트륨의 이온 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에너지가 요만큼 줄어들죠. 맞죠? 이만큼 에너지를 더 방출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에너지가 바로 요 크기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염화나트륨의 결합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앞서 E1과 E2라고 하는 것은 각각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 또는 염소의 전자친화도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사이의 에너지 크기는 결합 에너지라고 표현해요. 결합 에너지. 이때 결합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라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염화나트륨이 형성이 돼. 근데 이 염화나트륨을 다시 이온으로 바꾸기 위해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더 공급을 해줘야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 부른다라는 거, 거기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페이지 4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은 요 지점을 A 지점, 그 다음에 요 지점을 B 지점, 요 지점 정도를 C 지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뒷장으로 넘어가시면은요, A 지점, 멀리 떨어져 있던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까워지면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에너지가 줄어드는 지점이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B 지점, 양이온과 음이온은 반발력과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거리 R0, 바로 이 지점이에요. R0에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며 이때가 에너지가 가장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상태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C, 두 이온이 계속 접근하여 전자 껍질이 겹쳐지게 되면 강한 반발력이 작용하여서 도리어 에너지가 높은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여기까지 이제 쭉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보시면은 이온결합성 물질의 화학식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아마 이제 주구장창 화학식을 쓰게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이온결합 물질을 만드는 경우 어떤 규칙에 의해서 화학식을 적게 되느냐. 자, 앞에 좀 볼까요? 앞에 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물질과 A라고 하는 양이온과 B라고 하는 음이온이 서로 결합을 할 거예요. 결합을 해서 화학식을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이온 결합의 물질을 만들어서 화학식을 적을 때 일반적인 규칙은요, 항상 금속 양이온부터 먼저 적고 비금속 음이온을 적게 되거든요. 근데 앞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A가 M가 양이온이고 B가 N가 음이온이라고 쳐봅시다. 알았죠? 우리가 보는 양이온과 음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몇 개 버리느냐에 따라서 한 개를 버리면 그냥 1가 양이온이지만 두 개를 버리면 2가 양이온, 세 개를 버리면 3가 양이온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죠? 반대로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얻는다면 1가 음이온, 두 개를 얻는다면 2가 음이온, 세 개를 얻는다면 3가 음이온으로 바뀌어버려요. 맞죠? 이런 식으로 얘네가 각각 M가 양이온이나 N가 음이온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때 A와 B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 때, A, B 화합물을 만들 때 쟤네들은 각각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항상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 때는 양이온의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 그 말인즉슨 M이라고 하는 숫자랑 N이라고 하는 숫자의 공배수만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A는 M가 양이온이고 B가 N가 양이온이라면은 A는 N개만큼이 필요해요. 그리고 B는 M개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은 A, N, B, M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되게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별거 없어요. 이런 이야기잖아.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
이 형성될 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잖아. 맞지? 그러면 적을 때는 뭐부터 적어? 나트륨 이온부터 먼저 적어.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을 적을 거고요. 그러면 얘네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1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각각 mn이 1과 1이면은 얘는 n이 들어가야 되니까 1, 얘는 m이 들어가야 되니까 1, 그치? 그러면은 각각 na와 cl은 1, 1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NaCl만 적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 볼까요?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과 염화이온 얘가 결합할 때, 그러면 당연히 금속 양이온부터 먼저 적을 거야. Mg 적고 그 다음에 Cl 적고, 그죠? 그런데 얘가 2네? 그럼 요 앞에다 2 붙이면 되지. 얘가 1이네? 여기다 앞에 1 붙이면 되지. 그러니까 마그네슘 뒤에 1 붙여주고 염소 뒤에 2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은 생략하니까 MgCl2라고 이렇게 적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경우 볼까요? 알루미늄 3가 양이온과 산소 2가 음이온이 결합할 겁니다. 그러면 얘네 Al 먼저 적고 그 다음에 O를 적을 거야. 그런데 이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3이니까 여기 앞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지. 얘가 2니까 여기 2 붙이면 되죠. 두 개의 알루미늄 이온과 3개의 산화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Al 2개, O 3개. 됐나요? 그래서 Al2O3와 같은 이런 화학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화학식을 만드는 방법은 이런 규칙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될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온 결합 물질은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고체 결정이 형성됐을 때 그 안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실제로 몇 개와 몇 개가 있는지를 알지는 못하거든요. 단 분명히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그 개수비가 1대 1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염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1대 2, 그 다음에 산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2대 3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 우리가 적는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모두 다 실험식이에요. 알겠나요? 실험식.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 실제로 몇 개 있는지는 몰라. 대신에 1대 1, 1대 2, 2대 3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읽을 때는 뒤쪽에 있는 음이온부터 먼저 읽어주는 게 규칙이죠. 그래서 얘는 염화 나트륨, 얘는 염화 마그네슘, 얘는 산화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이름들을 붙여주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계속해서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계속 이어서 밑에 내려보시면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나와 있는데요. 아, 벌써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군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느냐? 성질.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건 녹는 점과 끓는 점이네요. 자, 이때 녹는 점과 끓는 점, 녹는 점 MP라고 적고요. 끓는 점 BP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각각 이온 결합 물질이 분자성 물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이 아이스나 뭐 그런 것보다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그 높은 이유가 결과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나오면은 항상 입자 간에 결합이 얼마만큼 센 건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 입자 간의 결합, 이온 결합 물질은 앞서 봤었던 쿨롱의 법칙, F는 K, R의 제곱분의 Q1, Q2 값으로 계산할 거거든요. 요게 크면 클수록, F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물어보는 내용이 거기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표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거 한번 볼까요? NaF랑 NaCl을 보자고요. 한번 봐봐. NaF랑 NaCl인데 이때 핵간거리 R0 한번 볼까요? NaF는 핵간거리가 얼마야? 0.23 정도. 그 다음에 NaCl 같은 경우에는 0.27 정도거든요. 그랬더니 녹는 점 얘는 870도, 그 다음에 얘는 800도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봐봐, 끓는 점 볼 필요도 없어. 지금 보면은 NaF랑 NaCl은 둘 다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의 조합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요 정전기적 인력의 Q1, Q2 값은 동일해요. Q1, Q2 값은 동일합니다. 대신에 뭐가 달라? R0, 거리가 다르거든. 이때 정전기적 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핵간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만큼 정전기적 인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NAF보다 NaCl이 더 멀지. 그러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더 약하다는 이야기고, 따라서 정전기적 인력이 더 큰 NAF의 녹는 점이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옆에 나와 있는 MgO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CaO를 해볼까? 좋아. 이걸 한번 해보자. 야, 봐봐. 앞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NAF랑 CaO 이 녀석을 좀 볼게요. 이때 R0 핵간거리 얘 얼마야? 0.23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0.2399요. 맞죠? 그럼 봐봐. 거리 누가 더 멀어? 얘가 더 멀어. 맞지? 거리가 멀면은 정전기 인력이 약하겠네? 그런데 녹는 점 보면은 얘는 870도가 나왔었는데 얘는 얼마가 나왔어? 2572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월등히 크죠? 그지? 왜 크냐 이거지. 이때는 핵간거리가 약간 멀어도 얘는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의 조합이지만 얘는 이가양이온, 이가음이온의 조합이죠. 그러면은 이때 Q1, Q2 값이 얘가 상당히 높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조금 크다고 하더라도 얘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전기적 인력이 커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온결합 물질은 정전기적 인력에 해당하는 쿨롱의 법칙,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전하량이 똑같으면은, 전하량의 곱이 똑같으면은 거리가 멀수록 힘이 약하다. 그런데 이때 거리가 약간 달라도 전하량의 곱이 다르면은 전하량의 곱이 큰 녀석이 훨씬 더 인력이 강하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문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용들 보시면은요, 전기전도성 나와 있죠? 전기전도성도 중요합니다. 전기전도성. 자, 이때 지금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알았죠? 근데 액체 상태, 즉 수용액이나 아니면은 직접 녹여놓은 용융 상태에서 이때는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는 이유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액체 상태가 돼요. 수용액이 되거나 물에 녹거나 아니면 용융 상태, 스스로 녹아있을 때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나타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녹는 점 두 번째 전기전도성이었고요. 세 번째는 부스러짐이죠. 부스러짐. 얘네들 잘 부스러져. 단단하긴 한데 힘을 가하면은 얘네들이 잘 부스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소금 같은 거, 굵은 소금 같은 거 위아래로 꾹 누를 때는 잘 안 깨지는데 옆으로 살짝 밀면은 잘 부스러지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아마 잘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 물에 대한 용해도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물은 극성 물질이고요. 물은 극성 용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이런 이온들을 잘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녹이지 못하는 그런 이온결합 물질들도 있죠.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앙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앙금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칠판 정리하고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페이지 49쪽에 나와 있는 확인 문제점 보고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이온결합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1번에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 있다. 맞는 말이죠. 2번에 원자들이 이온을 형성하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 그렇죠. 18쪽 원소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고요. 3번에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죠. 4번에 이온결합은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사이의 결합 길이가 길수록 강하다. 맞습니까? 틀리죠. 왜냐하면은 이 이온결합은 정전기적 인력 F는
K R의 제곱분의 Q1, Q2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온 사이의 결합력이 강하려면은요, 전하량은 클수록 거리는 가까울수록 힘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의 고체 상태에서는 부도체,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용액이나 용융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죠. 따라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입니다. 금속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어요. 자, 간단히 그려져 있는 거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요 사이에까지의 거리가 R0고 요 사이의 에너지 크기를 E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R0는 두 이온의 지름의 합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여기가 뭐라고? 핵간거리야.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이온이 있고 B라고 하는 이온이 있을 때 이 핵간거리 R0는요, A의 핵과 B 핵 사이의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름의 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 R0의 크기는 MgO에서보다 CaO에서 더 크다. 볼까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할 때 마그네슘 이가양이온, 산소 이가음이온이 결합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칼슘도 이가양이온, 산소도 이가음이온의 결합이죠. 그런데 핵간거리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동일한 산소와 결합을 할 거야. 그럼 산소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인데, 마그네슘은 이온이 되면은 누구처럼 배치가 되죠? 네온처럼 전자 배치가 되죠. 근데 칼슘은 원자 번호가 20번이기 때문에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면은 18쪽, 18번 아르곤과 같은 배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온의 크기는 누가 더 큰 거야? 칼슘 이온이 더 큰 거지. 따라서 핵간거리는 칼슘 이온과 산소 이온이 더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의 E의 크기는 MgO보다 NaCl에서 더 크다. 자, 여기 E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합 에너지, 얼마만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가, 바로 요 정전기적 인력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NaCl, 그 다음에 또 뭐? MgO, 얘네 둘이 비교할 때는요, 둘의 핵간거리 의미 없죠. 왜?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의 조합이고요. 산화마그네슘은 이가양이온, 이가음이온의 조합이니까 정전기적 인력 누가 커? 얘가 크잖아. 그럼 얘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E가 더 MgO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니까 옳은 것은 니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계속 이어서 3번 볼게요. 원자 A부터 D의 전자 배치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A는 K껍질에 2개, L껍질에 1개가 있으니까 A는 전자가 총 3개, 원자 번호 3번 리튬이라고 보면 되겠죠. 옆에다가 실제 원소 적어둘게요. 리튬. 자, B 같은 경우엔 둘 6개니까 원자 번호가 8개. 그죠? 원자 번호가 전자의 수가 8개. 맞지? 그럼 원자 번호 8번 산소가 돼야 될 것이고요. C는 둘, 8, 둘이니까 원자 번호 12번 마그네슘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둘, 8, 17이니까 17번 염소란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 A와 B가 결합한 화합물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얘네 둘이 결합해 볼까요? 그러면은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비금속이니까 리튬 일가양이온과 산소 이가음이온이 결합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LiO가 될 때 얘 앞에는 얼마 붙으면 돼? 2 붙으면 될 거고 얘는 1 붙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물질 Li2O, 그죠? 욕한 거 아닙니다. Li2O가 되는 거죠.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을 띠지 않지만 액체 상태, 수용액이나 용융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죠.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B와 C가 결합한 화합물의 화학식은 CB다. 얘네 둘이 결합할 거야. 그러면은 이때 마그네슘 이가양이온과 산소 이가음이온이 결합해야 되니까 MgO가 만들어지겠죠. 얘가 지금 C고 얘가 지금 B니까 C부터 먼저 적고 그 다음에 B를 적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표현이죠. 디귿에 A와 D의 화합물의 녹는 점은 BC의 화합물보다 높다. 앞서 BC 같은 경우에는 MgO고요. 그 다음에 A와 D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져야 돼? 리튬 일가양이온과 염화이온이 결합을 하니까 LiCl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때 핵간거리 의미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MgO는
이가 양이온과 이가 음이온의 조합이지만 LiCl은 일가 양이온과 일가 음이온의 조합이죠. 따라서 정전기적 인력은 MgO가 더 세니까 녹는 점은 MgO가 더 높을 겁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으니까 옳은 것 기억 니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셔서 4번에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고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을 했어요. 자, 요 그림 그대로 조금 재활용을 할게요. 지금 현재 NaX랑 NaY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NaX라고 합시다. 여기가 지금 NaX예요. NaX. 그 다음에 NaY는 요렇게 차이가 있죠. 요렇게 봅시다. 여기가 NaY. 그러면은 지금 핵간거리가 누가 조금 더 멀어요? NaY가 조금 더 멀거든요. 맞죠? 그리고 나서 결합 에너지는 NaX가 더 큰 편입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거 NaX든 NaY든 둘 다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의 조합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둘의 핵간거리를 놓고 봤을 때 NaX보다 NaY의 핵간거리가 더 멀다는 이야기는 같은 나트륨 이온과 결합했을 때 달라붙는 음이온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겠지. 그렇다면은 이온 반지름은요 X 일가 음이온이랑 Y 일가 음이온 중에서 누가 더 큰 거야? Y 일가 음이온이 더 큰 거지. 그런데 지금 현재 결합 에너지를 봤을 때 NaX는 이만큼이고요 NaY는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다? 얘네들을 끊는 데 힘이 더 많이 필요하다. 녹는 점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aX가 NaY보다 녹는 점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이온의 반지름은 X일가 음이온이 Y일가 음이온보다 작다. 맞는 말이지. 니은의 녹는 점은 NaX가 NaY보다 낮다예요? 아니죠. 높죠. 그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이온으로 분해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 결합 에너지. 맞지? 그러니까 다시 얘네들을 끊어서 원상태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은 NaX는 이만큼 필요하고요 NaY는 이만큼 필요하니까 NaY가 더 작겠죠. 그지? 그러니까 NaX가 Y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군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5번 문제인데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 보던 그래프랑 약간 다른 게 뭐냐면요 요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때 여기에 지금 나트륨과 염소가 원자 상태로 있는 거고 요 위쪽에가 지금 현재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지점은 NaCl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요 크기를 봤을 때 여기까지의 거리가 R0 핵간거리죠. 그러고 나서 요 전체 크기를 지금 2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림과 비교를 해본다면요 그냥 단순히 이온의 에너지가 조금 더 높아져서 표현된 것밖에 없어요. 맞죠? 자, 그런 상태에서 설명을 옳은 것 가볼게요.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는 염소의 전자 친화도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 원자 상태에서보다 이온 상태로 갈 때 에너지가 좀 더 커지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선생님이 아까 그림 그려줬던 것 중에 이게 있었어요. 나트륨이 원자, 염소도 원자 상태로 있을 때 나트륨이 이온화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온으로 바뀌어요. 자, 이때 여기에서 흡수하는 게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 자, 그런데 염소가 다시 전자를 얻으면서 염화이온이 될 때 전자 친화도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지금 현재 염소의 전자 친화도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때 보면은 원자 상태였을 때보다 이온 상태였을 때가 에너지가 요만큼 더 크잖아요. 맞죠? 그럼 이 차이는 결과적으로 나트륨이 흡수해야 되는 이온화 에너지에서 염소의 전자 친화도를 뺀 것만큼이죠. 그러니까 그 값이 플러스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나트륨 이온화 에너지는 염소의 전자 친화도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니은에 점 A가 점 B보다 큰 것은 A는 지금 여기고요.
A는 여기고 지금 현재 B는 요 지점 정도 돼요. 그랬을 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사이의 반발력이 크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핵간거리가 멀 때는 누구의 효과가 더 크다고? 인력 효과가 더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아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핵간거리보다 더 가까워져 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반발력 자체가 더 커져 버린다 그랬죠. 따라서 A의 에너지가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니은도 맞고요. 디귿에 칼륨과 염소로부터 염화칼륨이 생성될 경우 E는 작아지고 R은 커진다 그랬습니다. R은 지금 여기 핵간거리 이야기하는 거고 E는 결합에너지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자, NaCl 대신에 KCl 쓸 거야. 그러면은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두 개를 쓸 건데 둘 다 동일하게 염소랑 결합할 거거든요. 근데 나트륨이 1가 양이온이 되면 누구를 따라가죠? 누구 따라가죠? 네온 따라가지. 그런데 칼륨이 1가 양이온이 되면 누굴 따라가요? 아르곤처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R, 핵간거리는 누가 더 크겠니? KCl이 더 크겠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얘네 둘 다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이거든? 그럼 정전기적 인력 F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거예요. 그러면 거리는 KCl이 더 머니까 결합 에너지는 누가 커야 돼? NaCl이 더 커야 되겠지. 그래서 NaCl이 KCl보다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고 결합 에너지도 클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여기에다가 KCl 그래프로 옮겨서 그려보면은 대략 뭐 요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뭐 요런 식으로. 오케이? 핵간거리 더 멀고 결합 에너지 더 작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디귿의 E는 작아지고 R은 커진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고 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공유결합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